50대가 된 지금 저는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몸 건강하고 가족 모두 화목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죠. 하지만 지금의 이 평범하고도 넉넉한 삶이 결코 당연하다거나 쉽게 얻은 건 아닙니다. 어릴 적 저는 늘 가난과 함께였고 그놈의 돈 걱정 없이 잠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내일이 온다는 사실조차 두려울 정도로 매일이 막막하고 힘겨웠죠. 하지만 인생이 참 묘한 게 그토록 고단한 나날 속에서도 숨쉴 구멍 하나 정도는 열어준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기만 했던 그때 만난 제 인생의 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3살 터울의 남동생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었어요. 희미하게 남은 두어 장의 사진 속에서만 아버지의 얼굴을 겨우 떠올릴 수 있을 뿐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집안의 가장이 되셨습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새벽 어둠 속에서 일터로 향하는 뒷모습과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던 모습뿐입니다. 공장, 식당, 청소,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젊고 한창일 나이에 두 아들을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몸을 갈아 넣으신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동안은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 집을 정리하고 동생을 챙기곤 했습니다. 밥을 해본 적은 없어도 있는 반찬을 덜어 동생 밥그릇에 먼저 놓아주고 밤이면 불 꺼진 방에서 동생이 무서울까 싶어 꼭 붙어서 잠을 재웠습니다. 어머니는 일하느라 늦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곤 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태정이 먼저 잠들었어요. 전 엄마 들어오시는 거 보고 자려고 기다렸어요. 엄마 여기 누워보세요. 제가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우리 태수랑 태정이 잘 크는 거 보면 엄만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가 니들은 어떻게든 잘 키울 거야. 어머니는 저희 두 형제만은 꼭 잘 키워내겠단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곤 했습니다. 저 역시 저희 둘을 어머니가 혼자서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신지 알았기에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동생도 잘 돌봤습니다. 동생 태정이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또래에 비해 성숙했고 조용했고 책 읽는 걸 좋아했죠. 그리고 머리가 좋은지 공부를 잘했습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는 동생을 볼 때면 제가 더 뿌듯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태정이가 시험에서 100점 받아왔어요. 아휴, 어린 게 기특하기도 하지. 참고서 하나 제대로 사준 적도 없는데. 태정이가 엄마 오면 시험 100점 맞은 거 보여준다고 기다리다가 좀 전에 잠들었어요. 내일 일어나면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래야겠다. 태수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둘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는 다른 거 없어.
너희 둘 건강하고 바르게만 자라주면 된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 어머니는 일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해도 가난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허덕이기만 했죠. 아무래도 두 아들이 자라면서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없는 살림에도 아끼며 살아봤지만 소용없었죠. 어머니는 먹을 게 생겨도 먹지 않고 아껴놨다가 집으로 가지고 와서 두 아들에게 주었고, 자신은 배부르다면서 그나마 있는 밥도 자식들에게만 더 주고는 하셨어요. 어머니는 점점 더 말라갔고 아픈 곳만 늘어났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하고 영양은 챙기지 못한 어머니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새벽녘이었습니다. 옆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꿈인가 했는데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일어나 불을 켜보니 어머니가 이마에 식은땀을 잔뜩 흘린 채 몸을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왜 그래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어서 자렴. 내일 학교 늦겠다. 하지만 제 눈엔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마른 기침까지 연이어 나오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국 어머니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어머니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안 되겠어요. 오늘은 일 쉬시고 저랑 같이 병원에 가봐요. 아휴, 걱정도 참. 엄마 그렇게 약하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20살만 되면 하루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 집안에 도움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생도 덜어드리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16살이 됐을 때 어머니는 결국 아침에 일하러 나가시다가 대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대로 어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시네. 영양실조가 아주 심각해. 그리고 간 상태도 안 좋고. 아휴, 딱 봐도 먹을 거 못 드시고 무리하면서 일만 하셨구만. 몸이 이미 많이 망가지셨어. 이렇게 간이 망가져 있으면 몸이 오래 못 버텨. 일단 약을 처방해 주긴 할 건데 무엇보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쉬셔야 해. 알겠어? 의사의 다른 말보다 이대로면 몸이 오래 못 버틴다는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몸을 휩쓸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깨어나셨고 병원임을 알자마자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엄마, 지금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이 수액 다 맞고 가셔야 한대요. 태수야, 저 수액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이것도 다 돈이야. 집에 가서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지니까 얼른 나가자. 지금 엄마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하시는 소리예요? 그러지 말고
제발 수액 다 맞고 나가요, 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남아있는 수액을 다 맞지도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에 치료는커녕 약을 살 돈도 없었고 입원은 꿈도 못 꾸는 게 그때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바로 다음 날 다 낫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당분간만 일 쉬면 안 돼요? 병원에서 하는 말 들으셨잖아요.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고요.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있겠니? 다음 주면 월세도 내야 하고 육성회비도 내야 하잖아.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나 약도 먹지 못한 채 계속 일을 나가셨고 결국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또 한 번 쓰러지게 됐습니다. 병원 의사는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때쯤은 어머니 역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늦은 밤 저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는데 너한테 또 부탁만 해야 할 것 같아. 태수야, 엄마 가고 나면 어린 태정이 잘 챙겨줘. 알겠지? 이런 말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착한 우리 아들. 어머니는 그렇게 동생 잘 부탁한단 말을 유언으로 남긴 채 그날 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뒤 세상엔 저와 3살 터울 동생인 태정이만 남게 되었죠. 돈이 없어서 장례식도 집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치렀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엄마 가시는 길 챙겨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아유, 됐어. 우리가 보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나도 너희 엄마 그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지 뭐. 아휴, 불쌍한 사람. 이 어린 것들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나 몰라. 너희 갈 곳도 없지? 내가 너희 가족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월세만 잘 내면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아도 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제 마음속에 한으로 남은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돈만 있었다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며 일하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아프실 때도 약 한 번, 입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결국엔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제게는 두고두고 원망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제 손에 남은 건 고작 2달치 월세뿐이었고 앞으로 동생과 둘이서 살 생각을 하면 막막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래서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기로요. 사실 저는 원래 공부에 흥미도 재능도 없었고 성적도 늘 중하위였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솔직히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련은 없었지만 동생은 달랐어요. 태정인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했고 성적도 좋았거든요. 게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남긴 유언을 꼭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제가 학교에 다니며 동생을 굶기느니 차라리 당장 돈을 벌어 태정이만큼은 굶기지 않고 끝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자 마음이 들었죠. 그날부터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동생만큼은 사람 만들어야 한다. 그날 이후로 동생을 책임지는 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곧장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과 늦은 밤엔 신문을 돌렸고 낮엔 상점에서 심부름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은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일자리라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던 중에 한 식당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식당은 낮엔 김치찌개를 팔고 저녁이 되면 삼겹살과 술을 파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뜯어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작았지만 손님이 가득했고 사장인 것처럼 보이는 덩치 큰 남자 혼자서 주방이며 홀서빙까지 보고 있었어요. 식사하러 왔어요? 빈자리 앉으세요. 저는 그게 아니라 에? 그게 아니면 뭐요?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나? 볼 일 있는 거면 나중에 오시오. 그게 일할 사람 구한다는 거 보고 들어왔는데요. 그럼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와요, 이따가. 사장님의 말대로 가게 안은 가득 찬 손님으로 정신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혼자서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 하며 손님을 응대하는 건 어려워 보였죠. 그래서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사장님을 도왔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구하기 위한 간절함에 그렇게 무턱대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본 사장님 역시 어이가 없는 듯 했지만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던지라 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간 뒤 저는 드디어 사장님과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까는 도와줘서 고맙긴 한데 많이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야? 이름은 어떻게 되고? 17살이고요.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17? 그러면 고등학생? 학생이 시간엔 어떻게? 학교는? 네, 그게 집안 사정 때문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사장님, 저 자신 있습니다. 일머리도 좋으니까 무슨 일이든 금방 배우고요. 저 이 식당에서 일만 시켜주시면 실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제 말을 다 들은 사장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보곤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죠. 몇 분 후 사장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집에서 임시적으로 한 달만 일해보는 건 어때? 식당이 작아도 손님도 많고 은근 힘들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일을 해보고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정식으로 취직시켜주는 걸로 할게. 전 일을 구하는 게 먼저였기에 알겠다고 답했고 다음 날부터 그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늦은 적도 없었고 일에 손에 익자 그야말로 일당백이었죠. 손님 응대부터 간단한 밑반찬 만드는 것까지 금방이었습니다. 사장님 말처럼 식당은 은근히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쉬는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깨부리지 않고 일했고 드디어 사장님과 약속한 한 달이 되었습니다. 퇴근 전 사장님은 저를 불러다 앉히고 월급을 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건 한 달간 일한 월급. 그리고 내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는 걸로 하지. 사장님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수야, 내가 왜 한 달만 먼저 일해보려고 한 줄 아냐? 사실 너 오기 전에 일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어. 그 애도 네 또래였지.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이가 어려도 취직시켜줬는데 2주일쯤 나오더니 가부를 해달라는 거야.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돈이 없다면서 한 달치만 가부를 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말 믿고 해줬는데 다음날부터 아무런 말도 없이 출근을 안 하더라고. 며칠을 기다려도 안 나와서 사람을 구했던 거야. 그렇게 들어온 게 대수 너고. 그런데 너 처음 온 날 가게 바쁜 거 보곤 대뜸 일을 돕고 너무 간절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네 표정을 보고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 한 달간 지켜보자는 심정으로 그런 제안을 했던 거야. 근데 너 일하는 거 보니까 내 감이 맞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성실하게 일해줘. 그날 이후 저는 식당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덩치가 컸고 생긴 것도 우락부락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말 걷는 것도 어려웠고 실제로도 그렇게 말이 많은 분도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재료를 사는데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했고 버는 돈은 거의 다 저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도 이미 짠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그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유, 대수야, 너 세제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니? 조금만 묻혀도 거품 충분히 나오잖아. 그리고 물도 말이야. 안 쓰면 수도꼭지를 꽉 잠그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리고 대수 너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어?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우리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믿을 게 뭐가 있겠니? 돈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전 이런 사장님이 싫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이 있었거든요. 제게도 무심하게 신경을 써주셨거든요. 부모 없이 동생과 단둘이 사는 걸 알고는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대수야, 이따 갈 때 냉장고에 있는 반찬 가져가라. 만들다 보니까 밑반찬이 남았어. 남은 거 아깝게 버릴 수는 없잖아. 가져가서 동생이랑 같이 먹어. 잊지 말고 꼭 가져가. 반찬도 그렇고 명절 때도 그렇고 시장에서 과일을 샀는데 많이 사버렸다면서 무심히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그런 씀씀이는 저한테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쓰는 돈은 엄청 아끼면서도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이 밥이라도 먹으러 식당에 찾아오면 돈을 안 받거나 조금만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장님이 겉으론 짠돌이에 무뚝뚝하지만 알고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전 사장님을 큰형처럼 삼촌처럼 잘 따르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중학생인 동생 태정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1등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시험을 보면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몸이 힘들었지만 동생만큼은 대학교에 꼭 보내주고 싶어서 얼마 없는 돈을 쪼개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동생은 항상 밥상을 펴고 그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왔어. 오늘도 고생했어. 나 다음 주가 시험이라서 공부하고 있었어. 밥은 먹었어? 식당에서 사장님이랑 먹었어. 태정아 미안하다. 너 공부하는데 책상이라도 하나 번듯한 걸로 사줘야 하는데 매번 이렇게 밥상 펴고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 힘들기는 일하는 형이 더 힘들지. 난 책상이든 밥상이든 상관없어. 나 공부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형이 고생한 거 다 갚아줄게. 그렇게 말하는 동생을 볼 때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남들 다 있는 책상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었지만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동생 학교에 낼 돈 주고 나면 용돈도 겨우 몇 푼밖에 줄 수 없었고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였거든요.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동생 태정이를 돌보며 힘든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어느덧 3년이 흘렀고 저는 20살, 그리고 동생은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희 형제에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건 바로 동생 태정이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대화를 하려고도 안 했고 말수도 확 줄었어요. 말을 걸면 답하지 않거나 저를 피하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그 나이에 흔히 있는 사춘기라 생각했고 솔직히 말하면 사는 게 바빠서 살갑게 신경을 써주지도 못했어요. 그저 사춘기겠거니 이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식당으로 막 출근하려는데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생이 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태정 학생 담임 선생님인데 혹시 형 맞으세요? 네, 제가 태정이 형이에요. 근데 무슨 일로 전화 오셨는지. 태정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큰일은 아니고요.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교 들어오면 학부모 면담을 하는데 태정이 빼고 거의 다 했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형님이라도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나요? 학부모 면담을 해야 한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동생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으니 면담을 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죠. 그래서 식당에 출근해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그날 바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포기한 제게 학교는 교문만 들어서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겨우 교무실을 찾아 동생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실례합니다. 태정이 형인 김태수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 음료수 사왔는데 다른 선생님들하고 나눠 드세요. 어머, 뭐 이런 걸 다.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면담이라고 해서 심각할 건 없습니다. 근데 태정이가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저희 동생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다른 게 아니라 태정이가 중학교 땐 성적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선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랬나요?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몰랐습니다. 말 안 해도 태정이가 알아서 잘해서 그렇게 됐네요.
그 혹시 많이 안 좋은가요? 네. 그래도 기본 머리가 있으니 다시 공부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적보다 다른 게 더 걸려서요. 요즘 태정이가 면학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학교에 와서도 엎드려 자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동생의 담임은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한테 성적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정이가 요즘 문제 아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는 것도 모르셨죠? 네? 문제야요? 저희 태정이가요? 그럴 리가... 왠지 형님도 모르실 것 같았습니다. 태정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니까 제가 몇 번 불러다가 설득도 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집에서 태정이를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해서요.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예전 성적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면담에서 들었던 말은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여러 감정이 들었어요. 충격이었고 삐딱선을 타고 있는 동생에게 화도 났지만 무엇보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한 게 미안했어요. 전 학교를 나와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동생이 쌓아둔 책을 뒤져보니 그 사이에 껴있는 성적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걸 펼쳐봤더니 선생님의 말대로 동생의 점수와 등수는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동생 성적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걸 눈치챘지만 스트레스가 될까봐 공부나 시험, 성적에 대해선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들은 말과 바닥으로 떨어진 성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 아들과 어울려 다니는 건 큰 문제였죠. 그날 동생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태정, 지금이 몇 시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오늘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 만나고 왔어. 학부모 면담 있는 거 왜 말 안 했어? 형이 내 부모야? 아니잖아. 그래서 말 안 했어. 뭐? 김태정,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가족이라곤 형 하나밖에 없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너 요즘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학교에서도 수업 안 듣고 잠만 자고 성적도 떨어지고, 그리고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면서. 너 그게 다 사실이야? 동생은 제가 물어봐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동생을 보며 저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김태정, 왜 아무 말이 없어? 너 지금 형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뭔데? 너 대학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공부는 안 하고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 어쩌자는 거야, 어? 아, 진짜 학교도 안 다녀본 형이 뭘 알아? 동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동생은 계속 화난 채로 말했습니다. 학교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런 애들 사이에서 학원도 과외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런 애들이랑 난 시작이 달라. 벽처럼 느껴진다고. 뭐?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 학원 다니고 싶은 거면 내가 보내주면 되잖아. 형이 학원을 보내준다고? 형, 학원비가 무슨 한두 푼 하는 줄 알아? 됐어. 나 대학 보내려고 맨날 고생하는 형 보는 것도 이젠 부담스러워. 그래, 공부해서 대학교 합격한다 치자.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건데? 또 허덕이면서 살게? 이렇게 사는 거 아주 지긋지긋해. 동생이 큰 소리치며 말하는 모습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생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전 얼른 일어나 뒤를 따라 나갔죠. 동생은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날 밤 저는 다시 동생이 집에 들어올 줄 알고 기다렸지만 밤 12시가 넘어도 태정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는 태정인 줄 알고 얼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여기 파출소인데요. 김태정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태정 군이 사고에 휘말려서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한참이나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달려가 파출소 문을 열어보니 얼굴에 상처가 난 동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엔 동생 또래의 다른 아이들도 있었고 중년의 아저씨가 피해자인 듯 경찰에게 이것저것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끄러운 틈에서도 동생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저는 경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제가 김태정 보호자 되는 사람인데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보호자? 너무 어린데 부모님은 없어요? 저흰 부모님이 안 계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이놈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어요. 들어보니까 동생분이 오락실에서 놀다가 친구가 가져온 오토바이를 탔는데 운전 미숙으로 근처에 있는 슈퍼를 받아버린 겁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그 가게 사장님이고요. 늦은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는데 아무래도 시설물이 다 파손돼서 배상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랑 합의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전후 사정을 다 들은 저는 피해자인 슈퍼 사장님께 가서 싹싹 빌며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김태정 보호자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야, 부모님은 없어? 어른들 없냐고. 네,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진짜.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안 그래도 가게 문 자동문으로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구만. 내가 저거 바꾼다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아? 저거 유리만 해도 수백이야, 수백. 이거 어쩔 거야, 응? 어쩔 거냐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 동생 이제 겨우 17이에요. 아직 어리고 제가 책임지고 잘 타이를 테니 합의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나도 저만한 자식 키우는 부모라 일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 가게 문 부서진 거라 자잘하게 망가진 것만 물어주면 합의할게. 정말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김태정, 너도 이리 와서 사장님한테 제대로 사과드려. 얼른! 피해자에게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 배상금을 주기로 하고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말은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했지만 가게 문을 고치는 데만 해도 몇백이 들어갈 듯 했어요. 동생 대학 입학금하려고 조금씩 모아둔 돈으론 어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걱정이 되어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했어요. 결국 제가 말이라도 해볼 사람은 식당 사장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짠돌이의 구두쇠라 불리는 사람이 큰돈을 빌려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치 월급 가불이라도 부탁해보려고 며칠간 사장님의 눈치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약속한 하루 전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 전에 사장님이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태수, 너 요즘 왜 그래? 몸 아령 강아지 마냥 왜 하루 종일 내 눈치만 보는 건데? 무슨 일 있냐? 저 사실 제 동생이 사고를 쳤거든요. 뭐? 태정이가 왜 사고를 쳐? 걔 공부 잘하는 모범생 아니었어? 저도 몰랐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녔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서 근처 슈퍼문을 다 부숴먹었어요. 그 일 때문에 저 경찰서도 다녀왔어요. 아이고, 사고 한번 크게 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정신이 딴 데 있었던 거야? 네. 근데 그것보다 그 슈퍼 사장한테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저 사장님, 혹시 월급 3달치만 가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네? 사장님은 제 말을 듣고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입을 열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불? 안 된다. 가불은 안 돼. 사장님은 제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예전에도 가불을 해줬다가 돈만 챙기고 출근조차 안 한 직원이 있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이유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일했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하려고 애써왔기에 믿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개조차 들지 않고 안 된다라는 짧은 말로 끝내버리니 솔직히 씁쓸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 뒤척이며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돈 나올 곳은 한 군데도 없었죠. 그렇게 날이 밝아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간 동생 대학 입학금으로 쓰려고 저축했던 돈이라도 뽑아가야겠다고 은행에 들렀죠. 그런데 통장에 찍혀있는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뜬 숫자가 거짓말 같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확인했고 그래도 믿기지 않아서 통장을 뽑아들고 손가락으로 한 자리 한 자리 짚어가며 다시 세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죠. 도저히 제 힘으로 모을 수 없는 큰 돈이 통장 안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합의금으로 주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큰 돈을 보냈는지 확인하려고 통장에 찍힌 이름을 보자마자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가 매일같이 마주하던 식당 사장님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곧장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사장님을 붙잡고 통장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사장님이 보내주신 거 맞아요? 왜 이런 큰 돈을 저한테... 혹시 어제 제가 가불해달라고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가불은 안 돼. 그것도 석 달치나 가불해서 사고 수습하면 앞으로 적어도 2달은 또 허덕이며 살 거 아니냐. 그러면 너도 네 동생도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건 가불이 아니고 보너스야, 보너스. 이건 가불이 아니고 네가 그동안 우리 가게에서 땀 흘려 일한 보너스야. 지난 3년간 꾀 한 번 안 부리고 일했잖니. 그거 한꺼번에 정리해서 준 거다. 그러니까 갚을 필요도 없어. 그 순간 제 눈에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막막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사장님 앞에서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고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남자가 이런 일을 왜 울고 그래? 이렇게 마음 약하면 앞으로 더 힘든 일 생겼을 때 어쩌려고. 자자, 그만 울고 얼른 가서 동생 합의금 해결하고 와라. 오늘도 일은 해야지. 사장님은 울먹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묵묵히 웃어줬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준 보너스로 동생이 사고를 낸 슈퍼 사장님을 찾아가 합의금을 전하고 모든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를 끝내고 돌아온 저는 다시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없어서 힘드셨죠? 설거지는 제가 다 할 테니까 사장님은 좀 쉬세요. 대수야, 내가 네 집안일엔 웬만하면 신경 끄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네 동생 태정이 언제 한번 가게로 데리고 와. 안 잡아먹을 테니까 걱정 말고 같이 밥이나 먹게 데리고 와. 다음날 저는 마지못해 동생을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사고를 친 이후 동생은 풀이 죽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눈빛엔 여전히 반항기가 남아있었어요. 공부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장님은 제 동생을 식탁에 앉히더니 고기며 반찬이며 푸짐하게 차려주셨습니다. 동생 태정이는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들었고 식당 안에는 먹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정도 밥을 먹자 사장님은 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김태정, 너도 이번 일로 느낀 게 많지? 네 형한테 다 들었다. 너 요즘 공부도 안 하고 반항 좀 했었다며. 너 그러면 안 돼. 네 형이 너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쉬는 날도 없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저도 알아요. 형, 저 때문에 고생하는 거. 그걸 알고 있는 녀석이 그래? 네 형이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손에 굳은 살 박히고 옷은 기름 냄새에 찌들어도 다 너 대학 보내려고 참고 일하는 건데 네가 이렇게 엇나가면 형 마음은 어디다 두겠냐? 어? 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쉽게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고 사장님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형이 아니었으면 너 감방 갔을 거다.
알아? 형이 나서서 수습했으니까 이렇게 맛난 밥 먹고 앉아있는 거야. 너도 형한테 미안하지? 네, 저도 알아요. 형한테 미안함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 그렇게 미안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 가게 나와서 형 대신 일해. 그래야 니네 형도 좀 쉬고 너도 형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느낄 수 있을 거다. 동생은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사장님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정이는 주말마다 식당에 나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접시 닦기부터 바닥 청소, 손님 상 치우기까지 사소한 것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태정인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어요. 저러다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태정이는 그 일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생은 제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미안해.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어. 식당에서 일주일에 하루만 일해도 이렇게 힘든데 형은 그걸 매일 한 거잖아. 나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괜히 투정 부리고 엇나가기만 하고 내가 바보였어. 태정아, 형은 괜찮아. 엄마 돌아가실 때 약속했었어. 너 잘 돌보겠다고. 형은 엄마랑 한 약속 지키는 거야. 형, 나 다시 공부 열심히 해볼게. 공부해서 대학교도 가고 어릴 때 약속했던 것처럼 성공해서 형이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다 갚을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동생이 진심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태정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성적이 바로 눈에 띄게 오르진 않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2학년 2학기에 마침내 전교 3등 안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 성취가 동생에겐 큰 자신감이 되었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곤 마침내 동생은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제 앞에서 펑펑 울던 그날의 동생 얼굴은 여전히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저희 형제는 식당 사장님께 크게 한턱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이 사장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이야, 살다 보니 내가 태수랑 태정이한테 밥 얻어먹는 날도 오네. 나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지? 그럼요. 사장님은 정말 저희한테 은인이나 다름없으세요. 일자리도 주시고 보너스 덕분에 합의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방황하던 태정이까지 사람 만들어주시고 진짜 감사해요, 사장님.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게 다 태수 네가 착하고 성실해서 그런 거지. 나도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아. 내가 살아보니까 어른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 근데 태정이 너한텐 어른이 없잖냐. 돌봐줄 동생만 있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 어른이 되어주고 싶었던 거야. 앞으로도 우리 계속 잘 지내보자. 그리고 태정이 너는 대학생 되면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또 형 속 속여봐. 내가 다시 식당으로 부를 테니까. 알겠냐?
그 뒤 저는 사장님 밑에서 계속 일하면서 음식하는 거나 좋은 고기를 고르는 방법 같은 걸 배웠고, 동생 태정이는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동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태정이는 변호사가 된 뒤 첫 월급을 타자마자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 이건 내 첫 월급이야. 이거 다 형 줄 테니까 쓰고 싶은 데 써. 형 아니었으면 지금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형 거야. 이제부턴 내가 형한테 갚을 차례야. 동생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돈을 벌자 저에게 조그만 가게라도 차려주고 싶어 했죠. 저 역시 나이도 있고 이젠 더 이상 남 밑에서 일만 하기보단 제 가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태수야, 이제 나도 식당을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병원에 가봤더니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네. 가스 앞에서 오래 일해서 그런가 배도 안 좋다고 하고 문 닫으라는 신호인가 보다. 아니 사장님 정말이세요? 가게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다고 해도 어쩌겠냐. 건강이 먼저지. 나도 이제 가족들이랑 좀 편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가게가 문 닫는 게 아쉬웠습니다.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희 형제가 여기까지 올 수조차 없었는데, 그런 분이 하시던 가게가 사라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정아, 너 나한테 식당 하나 차려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우리 사장님 가게 인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일 그만두신대. 근데 난 그 집이 사라지는 게 싫다. 내 청춘도 있고 네 인생이 바뀐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식당을 내가 인수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태정이 네 생각은 어때? 아, 형이 하고 싶다면 해야지. 내가 필요한 돈 보낼 테니까 사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다음날 저는 가게를 인수받고 싶다는 제 의견을 사장님께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원래 시세보다 훨씬 넉넉한 금액을 사장님께 제안했어요. 사장님은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유, 태정아, 가게 인수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 사장님, 제 마음에 비하면 이것도 모자라요. 저희 형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다 사장님 덕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은혜 갚는 거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게를 인수받은 저는 사장님께 배운 음식이며 방식을 기본으로 두되 메뉴를 조금 더 늘리고 공간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식당은 더더욱 번창했고 나중엔 손님을 다 못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저는 마침내 식당에 있는 건물 자체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맨손에서 건물주가 된 것이었죠. 한편 동생 태정이 역시 변호사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건들을 맡으며 경력을 쌓더니 머지않아 굵직한 사건에서 승소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펌의 대표가 되어 수십 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당당한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지금도 여전히 사장님을 삼촌처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꼭 찾아뵙고 가족처럼 함께 밥상에 앉습니다. 저희 형제에게 사장님은 그야말로 인생의 은인이자 가족이 되었죠. 사람은 누구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했던 제 삶에 손을 내밀어준 단 한 사람. 그 은인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시작은 사장님이 제게 보여주신 따뜻한 믿음과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다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다른 이의 삶을 밝히는 불씨로 이어가자고 말입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꾸어준 은인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